연구들이 언어학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언어학은 촘스키 이전에 이미 구조 언어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언어학적 흐름들이 있었고 그 언어학적 흐름들이 없어지질 않았어요. 대충 얘기해서 흔히 이제 동부학파와 서부학파라고 얘기하니까 서부학파 그 버클리나 이런 그 로스앤젤레스나 이런 서부 쪽에서는 역사언어학 전통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었고 이제 주로 이제 MIT나 이쪽을 중심으로 그 촘스키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언어학계 내에서 이 두 양파 사이의 대립이 그리고 그 뭐 생산적이거나 비생산적인 대립들이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촘스키 이전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되었었고 그런 면에서 인지과학을 후원한 슬로운 파운데이션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 슬로운 재단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던 게 슬로운 재단이 인지과학을 후원하면서 인지과학을 반대하는 연구 전통도 후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리포트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현재 촘스키의 이런 언어학에서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언어학 내에서 상당한 반대 의견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이 중에서 어떤 게 옳을지 모르니까 이쪽 흐름에도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촘스키의 대안적인 언어학적 이론들을 연구하는데 슬로운 재단이 상당한 투자를 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썰이라든가 이렇게 인공지능학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슬로운 재단의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슬로운 재단은 그 인지과학이 만들어지고 정체성이 확립되는 상황에서도 그 반대파들의 존재와 그 사람들이 기여하는 바들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 언어학에서의 영향력은 인지혁명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분명 있긴 있었지만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야들에 대해서는요. 뭐 여기 그 인지문학이나 인지정치학 이정모 선생님이 쓰신 책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그런 굉장히 다양한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인지과학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 문헌들을 잘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자세히 보면 인지고고학 분야인데 그때 인지라는 단어가 그 인지 심리학자들이 이해하는 인지라는 단어와 다르게 쓰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인지고고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인지라는 말은 대충 마음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인지고고학이라는 것은 고고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인류가 어떤 방식으로 지적 능력 혹은 마음의 능력들을 형성시켜 왔는지를 탐색하는 것. 그러니까 인지주의에서 가정하는 그런 정확한 의미의 인지의 그런 계산적 마음의 의미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어떤 그 인지혁명의 연구 그 어떤 중심 주장들이 다른 흔히 얘기하는 인지과학의 주변부 분야로 이제 확장될 때는 그 어넬로지들이 훨씬 더 느슨하게 사용되는 게 사실은 훨씬 생산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실제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연구되는 과정에서도. 그게 이제 하나 드릴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인지과학이 형성되던 그 당시에 인지혁명의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인지심리학 연구 살펴봐도 저는 이제 뭐 브루너라든가 밀러라든가 몇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그 경우에도 정말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융합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기서 이상한 단어를 막 썼는데 제가 기억 안 나요. PSBIS인가? 그러니까 문제풀이 기반 학제적 연구라고 이름 붙이는 방식으로 연구를 한다는 게 제가 받은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리학 내에서 아노말리가 있는 거예요.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심리학 내에 리소스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선각자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리소스를 가져다가 푸는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하면 안 풀리고요.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말하는 언어적 실천을 해야 돼요. 다른 분야의 내용들을 이쪽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브리징을, 연결점을 찾아주고 개념들을 전환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야와 협력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점을 자기 분야 학자들한테 설득시키는. 밀러가 굉장히 다른 분야와의 융합적 연구들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설득시키는 데 아주 탁월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다른 분야 개념들이 자신 분야 개념들과 이렇게 어긋나는 점, 말이 안 되는 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한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밀러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인포메이션 세어리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는데 초기 논문에서 그 인포메이션 세어리의 인포메이션 개념은 신택틱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의미론적인 차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걸 활용했다가 이후 연구에서 그것의 한계들을 계속 깨달으면서
사실은 거기에서 약간 멀어지는 방식입니다. 그 번역이 이루어지는 심리학적 개념을 대신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자의 학문 분야에서 구체적인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다른 학문에 도움을 얻는 그런 협력들이 훨씬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절씩 그냥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80년대 후반기, 90년대 초반기에 인지과학을 공부할 때는 분명히 저런 그림이 주어졌어요. 저 보시면 컴퓨터나 아니면 기계 같은 느낌이 들죠. 뭐 톱니바퀴가 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인지과학 하면 저 그림이 나왔습니다. 한 번도 뇌가 나온 적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제가 여기 논문에 썼지만, 인지주의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의 보편적인 원리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컴퓨터에서 실리콘으로 구현되든 우리 뇌에서 뇌세포로 구현되든 거기에 공통되는 어떤 그 가드너나 아니면 포도의 말을 피하면 미들 레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자세하게 다루는 것에서도 물론 우리가 얻을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게 문화나 사회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인류학적으로 어떻게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심리학이 연구하는 혹은 인지과학이 연구하는 그런 미들 레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미들 레벨은 커그니션의 레벨이고, 그 레벨에는 다른 더 낮은 레벨이나 더 높은 레벨의 연구가 밝혀줄 수가 없는 어떤 독특한 어떤 원리들이 있고, 그 원리들을 보편적으로 탐구하는 게 이제 인지과학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뇌과학에 대해서 평가절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가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만약에 지나칠 정도로 이 코그니션에 대한 연구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그 말은 역으로 뒤집어 얘기하면 그 미들 레벨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토노머스하게 코그니션을 갖다가 독자적인 레벨로 연구하는 것 자체의 방법론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초기에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연구들이 인지과학의 탄생 과정에 50년대에 상당한 자극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지주의가 완성되고 나서는 그런 레벨들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거나 되도록 그것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그 슬로안 리포트에서는 뉴로사이언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슬로안 그 재단에서 그 후원한 인지과학 프로그램 중에서는 자신의 그 재반 학문 분야, 자신이 관심을 갖는 재반 학문 분야에서 신경과학이나 뇌과학을 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예. 왜냐하면 그것 자체는 우리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그 내용들을 대충 말씀드렸는데, 약간 테크니컬한 얘기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인지주의의 핵심은 인지를 정보 처리로 규정하고, 이때 정보는 정보 이론의 정보가 아니라 훨씬 더 느슨한 시멘티카라는 의미의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표상을 규칙 준수적인 방식으로 계산하는 과정으로 파악하려는 말은 뭐냐면, 표상은 리프레젠트니까 어떤 대상을 다시 표현하는 것이고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만 아니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외부 세계에 있는 어떤 대상들을 우리 마음이나 기계의 마음이 그것의 대응물의 어떤 것으로 다시 표현하는 것, 그게 리프레젠테이션이고,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은 되게 심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기호로. 그럼 그 기호들을 가지고 적당하게 규칙 준수적이라는 건 알고리즘적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러면 이래야 되는 겁니다. 룰이 아주 정해져 있고, 그것들을 차근차근 룰을 따라가지고 계산하는 방식. 여기서 계산은 덧셈 뺄셈 얘기가 아니라, 물론 이제 구현 과정에서는 결국 40년상으로 환원이 되는데요. 그렇게 룰 팔로잉을 하는 프로시저를 충실하게 따른다는 의미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인지다라는 입장이 코그니티비즘입니다. 그리고 이 코그니티비즘은 가령 컴퓨터과학이나 인지심리학의 적어도 80년대까지 인지심리학에서는 거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때까지는 정말 철저하게 저 인지주의의 입장에 입각해서 그 당시 교과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서술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재밌는 거는 지금 인지과학의 역사를 쓴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게 페어한 공평무사한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지하게 두꺼운, 제가 아직도 다 못 읽은 1600페이지짜리 책이 있는데, 그 마가렛 보덴이라고 인지과학 역사에서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쪽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자가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아직까지도 마치 그 책 제목도 마인드에서 머신입니다. 아직까지도 마치 이 인지주의가 인지과학을 완전히
대표해야 되는 것처럼 쓰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역사도 굉장히 그 입장에서, 그 미케니컬 마인드의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능주의나 복수 실현 가능성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인지의 어떤 그 원리들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기능이라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펑셔널 릴레이션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게 기계적으로 실현되는지 인간적으로 실현되는지 복수로 실현된다는 사실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들이 있었습니다.